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입니다. 43번부터 이제 리스크 관리가 되는데요. 자, 바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바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개별 자산의 하루짜리 바는 신뢰 구간 95%에서 10억 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자, 뭐 단서는 됐고. 자, 지금 하루짜리 바가 신뢰 구간 95% 수준에서 10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뭐냐면 그 신뢰 구간 95%의 확률로 하루 동안 이 투자자가 하루 동안 손실 볼 수 있는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이 10억 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95%의 그 확률로 10억 원까지 손해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나머지 5%의 수준으로는 10억 원보다 더 손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올바른 해석이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맞느냐, 이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이걸 찾으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뢰 수준 95%에서 하루짜리 바가 10억 원이라는 거를 해석을 할 때 95%의 신뢰 수준으로 하루 동안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이 10억 원이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95%가 아니고 나머지는 이제 100% 중에 95%는 10억 원이지만 5%의 범주 내에서는 하루 동안 손실 발생 가능한 손실액이 10억이 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5%의 확률로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하루 동안 10억을 넘는 손실이 날 확률은 5%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하루 동안 10억 원을 이하의 손실이 날 가능성이 95%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건 또. 그 다음에 하루 동안 10억을 초과하여 손실 발생할 가능성이 그런 확률이 20일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도 해설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5%의 확률이라는 거는 95%라는 것은 95%는 나머지 5%까지 감안하면 20분의 19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게 9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일 중에 19일은 10억 정도의 손실을 입는 걸로 끝나지만 20일 중에 하루 정도는, 한 번 정도는 10억보다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맞는 걸 골라라라는 지문이에요. 자, 그럼 1번 보죠. 하루 동안, 1일 동안 10억 원 초과하여 손실 발생할 확률이 5%다. 이건 맞는 거네요. 근데 1번 맞습니다. 1번이 맞네요. 그게 답이네요. 1번이 답이고. 2번 하루 동안 10억 원 초과하여 손실 발생할 확률은 95%다 그랬는데 10억 원 초과하여 손실 발생할 확률은 95%가 아니라 5%죠. 10억 초과할 경우는 10억 원 이하로 손실 발생할 확률이 95%인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하루 동안 10억 원 이하의 손실 발생할 확률은 5%가 아니라 95%죠. 그 다음에 4번 하루 동안 10억 원을 초과하여 손실 발생하는 사건은 확률적으로 열흘에 한 번이 아니라 20일에 한 번이에요. 20일에 한 번. 자,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1번 정답 확인했습니다. 44번 보겠습니다. 바의 측정 방법 중 역사적 시뮬레이션 방법에 의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바로 보겠습니다. 1번 과거. 역사적 시뮬레이션은 역사니까 과거 정보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일정 기간 동안의 위험 요인의 변동을 향후에 나타날 변동으로 가정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 가치 변동분을 측정한 후 그 분포로부터 바를 계산해 나갑니다. 맞습니다. 2번 위험 요인이 변동할 때 포지션의 가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가치평가 모형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완전 가치평가법이니까 가치평가 모형 필요합니다. 3번 수익률의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이거 아니에요. 정규분포 가정은요. 모수적 방법 정규분포 가정은 부분가치평가법으로 델타 노멀 바에서 쓰는 거예요. 델타 분석법에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자산에 대한 추정이 어렵고 자료의 수가 적을 경우에 추정치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4번 맞았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45번 보겠습니다. A 자산의 반은 7억 원이고 B 자산의 반은 15억 원입니다. 두 자산의 수익률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래요. 플러스 1이면 위험 분산 효과가 전혀 없어요. 분산 투자 효과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바를 단순히 더한 거거든요.
그래서 A자산과 B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바를 계산한 것, 뭐 단서는 됐고, 이거 외우세요, 지금부터. 자, 우리가 시험 문제 낼 때요, 바 값을 줄 때, 바를 이렇게 두 개를 A바 B바를 준 다음에 얘네들 섞어서 투자했을 때 전체 바는, 포트폴리오 바는 얼마냐, 이거 물어볼 때요, 거의 대부분 시험에 줄 때는 상관계수를 줄 때,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냐, 상관계수가 0이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냐, 이 세 가지 경우로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럴 때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는 위험분산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분산 투자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바 두 개의 바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A의 바하고 B의 바를 그냥 더한 거예요. 더한 거예요. 그냥 더한 거. 그냥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더하면 되는 거예요. 7, 15 더하면 22죠. 그러니까 답이 22억 원이에요.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 똑같이 내면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두 개의 바의 차이예요. A의 바 마이너스 B의 바 B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예요. 그냥 앞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빼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15억에서 7억 뺀 거예요. 그러면 15에서 7 빼면 얼마면 8이죠. 8억 원이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0이면 어떻게 되느냐, 0으로 내면 어떻게 되느냐, 0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트 A의 바의 제곱, 바 A의 제곱 플러스 B 바의 제곱이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7의 제곱 플러스 15의 제곱 해서 제곱근 씌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계산기 막 두드려야죠. 자, 요렇게 해서 문제 대응하세요. 이거 반복적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4번이 되는 거예요. 정답이. 46번 봅니다. 자, 3년 만기 국채 100억 원을 보유한 경우 이 채권의 만기 수익률 증감의 1일 표준 편차 5%, 수정 듀레이션 2년, 그 다음에 95% 신뢰도 하루짜리 바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채권의 바예요. 채권의 바는 일단 바의 기본적인 공식이, 산식이 어떻게 되냐면 포트폴리오 가치 곱하기 신뢰 상수 곱하기 변동성인데, 여기서 채권의 경우에는 수정 듀레이션까지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수정 듀레이션 곱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루짜리 바의 경우에 하루는 루트 1 할 필요 없으니까 날짜가 나온다 그러면 물론 루트 날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는 하루짜리 바니까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럼 이렇게 그냥 여기 그냥 단순히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냥 나오는 순서대로 하면 돼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100억 원 보유한다고 그랬죠. 100억. 포트폴리오 가치 곱하기 채권의 만기 1일 하루 표준 편차가 5%니까 0.05 곱하기 수정 듀레이션 2년 곱하기, 순서는 상관없어요. 순서는 95% 신뢰도니까 신뢰 상수 1.65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계산기 두드리면 되는데, 보세요. 100억에서 0.05면 5억이잖아요. 5억의 2배면 어떻게 돼요? 10억이죠. 그 다음에 10억에서 1.65 곱하면 어떻게 돼요? 16.5억이잖아요. 어? 그럼 정답 여기 있네. 그죠? 16.5.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빨리 구하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7번입니다. 자, 95% 신뢰도 4일짜리 바가 20억입니다. 동일한 신뢰도 하에 하루짜리 바는 얼마냐? 날짜 변경이죠. 날짜 변경. 지금 20억이에요. 20억이 4일짜리 바라고 그랬어요. 4일짜리. 4일짜리를 하루짜리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곱하기 기존에 있었던 날짜가 4일이죠. 4일이 분모가 되는 거예요. 루트 4가. 그 다음에 하루짜리는 루트 1인데 루트 1은 그냥 1이죠. 같은 거죠. 루트 1이나 1이나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루트 4는 뭐예요? 2는 4잖아. 그러니까 2는 4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이잖아 이게. 2분의 1이니까 20억에 2분의 1이니까 10억이죠. 10억이니까 3번이 돼야 되죠. 근데 이렇게 날짜를 변경하는 거 또는 뭐 신뢰도를 변경하는 거, 이거는 아주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47번 이렇게 간단하게 풀고요. 48번 보겠습니다. 48번 계속 연달아서 바 문제가 나오는데, 자, 투자자는 기존 포트폴리오에 다음 중 하나의 투자 대안을 편입하고자 한다. 투자자가 선택할 경우 우월한 대안과 해당 대안을 추가했을 때 추가되는 위험, 이걸 마지널 바라고 그러죠. 마지널 바, 한계 바라고도 합니다. 한계 바가 나오는데 이게 마지널 바예요. 순서대로 나열된 것 이거 고르는 건데, 이런 문제 나와도 아주 그냥 바로 그냥 이건 뭐 1분 안에, 1분이 뭡니까 그냥 몇십 초 안에 그냥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기존 포트폴리오 바가 100억 원이래요. 기존 포트폴리오 바가 100억 원인데 여기서 A를 추가하면 130억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100억에서 130억이 되니까 추가되는 바 한 개 바가 30억이죠. A의 경우는 한 개 바가 30억이고 B는 뭐냐면 100억의 포트폴리오에서 이거 하나 추가하면 160억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100억에서 160억으로 늘어나니까 60억만큼 늘어나잖아요. 요게 한 개 바라고요. 그럼 요건 B의 한 개 바죠. 그러면 여러분들 A 추가하는 게 좋아요? B 추가하는 게 좋아요? 나머지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문제는 어떤 자산이 포트폴리오 편입돼서 얼만큼 늘어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바라고 하는 건 이건 손실 가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가 크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바가 크면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30억만 늘어나는 게 손실 가는 금액이 30억만 늘어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러니까 대안 A가 더 좋은 거고 그 늘어나는 한 개 반은 30억 원이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이거 답이잖아요. 그죠? 1번이 답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아주 좋은 문제니까 연습하기 딱 좋은 문제, 아주 좋은 문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냥 잘 만났다 그러고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죠. 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이거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이번에도 바의 개념을 물어보는 거죠. 자, 1번 설정하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바의 산출값이 달라진다. 이건 당연한 거죠. 설정하는 보유기간이 하루짜리냐, 뭐 3일이냐, 9일이냐, 뭐 30일이냐, 1년이냐 이거 다 다른 거죠. 당연히. 두 번째, 옵션과 같은 비선형 상품에 반한 델타 분석법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의 측정한 값이 동일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옵션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반은 측정 방식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요. 특히나 옵션은 더 크게 나타나요. 오차가.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이건 뭐 중언부언 안 하겠습니다. 그 델타 분석법이든 몬테카를로든 뭐 역사적 시뮬레이션이든 뭐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 구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자산도 바가 다 다르게 나온다고요. 특히 옵션은 더 심해요. 옵션은 비선형 구조라 수익 구조가 왜곡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바의 측정에 필요한 자료 접근에 제한이 있는 경우 잠시적 손실에 대한 계량은 어려울 수 있고 4번.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예기치 못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면 과거 자료에 의해 얻어지는 바는 오차가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50번 보겠습니다. 부도 모형에 따른 신용 리스크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 틀린 것 고릅니다. 자, 여러분들 부도 모형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도 모형이라고 할 때 여기 나오겠지만 그 부도 모형에서 신용 리스크는 예상 손실의 불확실성이거든요. 이게 신용 위험으로 측정하는 게 부도 모형에서 이제 손실 가능 금액이에요. 근데 이때 예상 손실의 불확실성에서 이 중요한 게 예상 손실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해결해야 될 건데 이때 expected loss. 그래서 이제 예상 손실이라고 그래요. expect가 예상하다 이런 얘기죠. 기대하다, 예상하다. 그래서 expected loss 하면 요거는 세 가지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순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EAD, PD, LGD. 요거를 기계적으로 외워야 돼요. 요건 뭐냐면 exposure at default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렵다 그러면 exposure. 위험 노출 금액.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probability of default. 그게 부도율, 부도 확률. 그 다음에 loss given default. 그러면 손실 부도 시의 손실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손실률이라고 쉽게 말해서 손실률. 그런데 이 손실률로 시험에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잘 바꿔서 내요. 손실률이 아니라 회수율을 줘요. 회수율을 주면 그러면 1-1에서 회수율을 빼면 이게 손실률이에요. 이렇게 해서 손실률 찾아줘야 돼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상 손실의 변동성, 예상 손실의 불확실성의 경우에는 다른 건 다 일정한 상태에서 이 부도 확률만 요거만 이제 변한다고 보는 거예요. 표준편차, 이 부도율의 표준편차로 해서 예산 손실의 불확실성을 구합니다. 그럼 이때 부도 확률의 표준편차는 PD 곱하기 1-PD예요. 이것만 여기다가 대신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신용위험 부도 모형에서. 물론 부도 모형에서 이제 부도 거리 같은 거 구하는 것도 이제 알아야 돼 있죠. 근데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부도 모형에서 신용 리스크는 예상 손실의 불확실성으로 측정된다. 맞는 얘기예요. 두 번째, 부도 발생뿐 아니라 신용 등급 변화도 신용 손실로 인정한다. 이 틀렸어요. 자, 보세요. 이거는 부도 모형입니다. 부도 모형은 부도만 발생하는 것을 리스크로 잡아요.
신용 위험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것도 물론 위험한 거지만 그건 고려 안 해요. 그러니까 신용 등급의 변화를 고려하는 건 MTM 모형이에요. 이거는 부도 모형이 아니에요. MTM 모형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3번 부도율은 베르누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손실률은 특정 포지션에 부도가 발생할 경우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며 손실률은 1 마이너스 회수율로 계산하죠. 그러니까 손실률을 그냥 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회수율 주면 1에서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실률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맞았습니다.